결혼 7년 차. 남편은 월급을 받으면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시댁으로 달려갔다. 딸아이가 불덩이처럼 펄펄 끓던 그날 밤, 그는 주머니를 뒤지며 말했다. 돈 없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을 뿐이다. 이 집구석에서 나와 내 딸은 고작 처방전 약값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다음 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 병원비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딱 한마디를 남기고 휴대폰을 껐다. 오기가 아니었다. 작별이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마침내 휴대폰 화면이 완전히 암전되었다. 검은 액정 위로 귀신처럼 창백한 내 얼굴이 비쳤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신경을 갉아먹던 진동 소리가 사라지자 귓가에는 창밖 서울의 늦가을 비 내리는 소리와 응급실 복도 끝 자판기에서 나는 단조로운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품에 안긴 채 갓 해열 주사를 맞고 잠든 딸 수아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긴 속눈썹에는 아직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고사리 같은 손은 내 트렌치코트 깃을 죽기 살기로 움켜쥐고 있었다. 얼마나 힘을 줬는지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빗물에 젖은 내 옷의 꿉꿉한 냄새와 뒤섞여 감돌았다. 이 냄새는 지난 7년 동안의 내 결혼 생활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겉보기엔 멀끔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곰팡이가 핀 꼴이 말이다. 나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경련이 일었다. 7년 전 나는 내가 행복의 끝자락이라도 잡은 줄 알았다. 그때의 윤재혁은 제약회사에서 평판 좋은 선배였다. 월급 500만 원의 큰 부자는 아니어도 서울 하늘 아래 둘이서 소박한 가정을 꾸리기엔 충분한 돈이었다. 은솔아, 우리 결혼하면 돈 관리는 각자 하자. 프러포즈하던 날, 남산타워 회전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그는 더없이 진실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 눈빛에 속아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었다. 나는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돈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싫어. 수입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는 같이 부담하자. 너는 연구직이잖아. 내 커리어 욕심 있는 거 알아? 내가 절대로 가정 때문에 내일 희생하게 안 만들 거야. 그때의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천치였다. 그가 내미는 반지만 보였지 그 반지 뒤에서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는 함정은 보지 못했다. 지옥문은 결혼 후 첫 월급날 열렸다. 그날 저녁 이번 달 생활비를 우리 공동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려는데 윤재혁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뜸을 들였다. 볼륨을 키웠다 줄였다 하는 꼴이 영 수상했다. 저기, 은솔아, 그가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오늘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우리 같은 젊은 애들은 돈을 헤프게 써서 못 모은대. 요즘 전세 보증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지? 우리끼리 모아서는 언제 번듯한 아파트에 들어갈지 모른다고 하시더라. 그가 침을 꿀꺽 삼키더니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사를 뱉어냈다. 그래서 엄마가 내 월급 통장을 맡아주신대. 엄마가 재테크해서 전세 자금 모아주시겠다고. 뭐라고? 나는 들고 있던 물컵을 놓칠 뻔했다. 재혁 씨, 우리 결혼 전에 약속했잖아. 재정은 각자 관리하고 공동생활비는? 아, 진짜. 그냥 잠시 맡겨두는 거야. 그가 다급하게 내 말을 자르며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엄마도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야? 생각해봐. 엄마는 평생 알뜰살뜰 사신 분이라 우리보다 돈 관리 훨씬 잘하실 거야. 전세 보증금만 모이면 바로 다시 가져오면 돼. 내가 조금만 참아주라. 응? 어른들 서운하게 하지 말자. 어른들 서운하게 하지 말자. 그놈의 말이 3년 동안 나를 전액 부담의 노예로 만든 주문이 될 줄이야. 3년 꼬박 1095일이었다. 윤재혁이 말한 그놈의 전세 자금 펀드는 들어가는 돈은 있어도
나오는 돈은 없는 블랙홀이나 다름없었다. 현관 센서 등이 고장나면 내가 샀고 변기가 막혀 수리공을 부르면 내 돈이 나갔다. 매달 치솟는 가스 요금, 수도 요금, 심지어 윤재혁이 입고 다니는 번듯한 캐시미어 코트와 서랍 속의 속옷, 양말까지 전부 내 카드로 긁었다. 그런데 그는 매달 젖털 땐 어린애처럼 시어머니 송정희 여사에게서 용돈 10만 원을 탔었다. 여보, 나 이번 달 용돈이 부족해서 그런데 2만 원만 보내줘. 동기들 회식인데 커피는 내가 사야지. 여보, 샴푸 다 떨어졌더라. 탈모 방지되는 걸로 사는 거 잊지 마. 그는 기생충처럼 살았다.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는 단 한 번도 내게 근소라, 너 돈은 안 부족해, 라거나 근소라, 이번 달도 고생했어 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이 집에서 나는 지치지 않는 현금 인출기였다. 며느리라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쉴 새 없이 지폐를 토해내는 기계. 차라리 돈 문제뿐이었다면 참았을지도 모른다. 나도 벌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가 능력이 좋아서 더 쓴다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내 돈뿐만이 아니었다. 내 존엄과 공간까지 원했다. 악몽이 업그레이드된 건 딸 수아가 태어난 후였다. 비밀번호 불러라. 그날 시어머니 송정희 여사는 우리 집 현관 앞에 서서 냉장고 구석에 얼마나 처박혀 있었는지 잎이 누렇게 뜬 깻잎 봉지를 들고 명령하듯 말했다.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다. 어머님, 저희가 집에 없을 때도 있어서 좀 곤란한데요. 갓돌 지난 수아를 안고 완곡하게 거절하려 했다.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내가 너희 집 식모살이 하러 온 줄 아냐? 애 봐주러 왔는데 문 앞에서 벨 누르고 서 있어야겠니? 남들이 보면 욕한다.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자 품에 안긴 수아가 놀라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옆에 있던 윤재혁은 아이를 얼르며 남일처럼 말했다. 아이요, 은솔아. 그냥 엄마한테 알려드려. 엄마가 뭐 남이야? 그렇게 6자리 비밀번호가 넘어갔고 내 사생활은 끝장났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집에서 단 1초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나를 반기는 건 따뜻한 조명이 아니라 난장판이 된 냉장고와 숨막히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띠리리. 도어록 열리는 소리는 퇴근길 내게 가장 공포스러운 환청이 되었다. 한 번은 조금 일찍 퇴근했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부엌 쓰레기통 앞에 쪼그리고 앉아 내가 버린 사과 찌꺼기를 들고 있는 게 보였다. 서은솔, 너 살림을 이따위로 하니? 시어머니는 갈변에서 거무튀튀해진 사과 찌꺼기를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마치 범죄 증거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 살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이걸 그냥 버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깟 돈 좀 번다고 이렇게 흥청망청 써?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어머님, 그 사과 속이 썩어서 배탈 날까 봐 버린 거예요? 썩긴 뭐가 썩어. 도려내고 먹으면 되지. 요즘 젊은 것들은 유난을 떨어서 원희 시어머니는 사과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거칠게 던져넣고는 더러워진 손을 앞치마에 대충 문질러 닦았다. 그러고는 냉장고를 가리켰다. 그리고 누가 소고기를 수입산으로 사래? 재래시장 고기는 못 먹냐? 굳이 비싼 걸 사다 쟁여놓고 아주 우리 재혁이 등골을 빼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등골을 빼먹어. 나는 소파에 앉아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윤재혁을 쳐다봤다. 그는 헤드셋을 끼고 있어 부엌에서 무슨 전쟁이 났는지 관심도 없었다. 그 순간 달려가서 그의 헤드셋을 벗겨버리고 시어머니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이 소고기, 이 냉장고, 심지어 이 집구석에 굴러다니는 먼지 한 톨까지 전부나 서은솔이 번 돈으로 산 거라고. 당신 아들 월급 500만 원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이 집에 보태진 적 없다고. 하지만 참았다. 추석이 코앞이었고 수아는 아직 어렸으며 내 빌어먹을 자존심이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인내가 이해가 아닌 더 큰 착취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해 추석 제사는 내 평생 잊지 못할 굴욕의 기억으로 남았다.
대한민국 며느리들에게 명절은 축제가 아니라 노동 형벌이다. 새벽 5시부터 무릎 높이도 안 되는 휴대용 가스버너 앞에 쪼그리고 앉아 생선전, 동그랑땡, 호박전을 부쳤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 물집이 잡혔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와 윤재혁, 그리고가 제대하고 빈둥거리는 시동생이 텔레비전 앞에 둘러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와하하 하는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넘어와 내 처지를 비웃는 것 같았다. 은솔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목소리였다. 올해 선물 리스트는 준비했니? 나는 끊어질 듯한 허리를 펴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네, 어머님. 과일 세트 주문해뒀고요. 친척분들 드릴 김 세트도. 뭐? 김. 시어머니의 눈썹이 순식간에 치켜 올라갔다. 목소리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우리가 거지냐? 이번에 재혁이 큰아버지 오시는데 당연히 한우를 준비해야지. 그것도 2플러스 등급으로. 그리고 와인도 프랑스산으로 준비해.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말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님, 한우 선물 세트 하나만 해도 30만 원이 넘어요. 거기다 와인에 다른 친척들 못까지 하면 이번 달 생활비는 이미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건 내가 살림을 못해서지. 시어머니는 허리에 양손을 얹고 나를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재혁이가 돈 다 나한테 맡기는 게 왜 그러겠니? 내가 돈을 헤프게 쓰니까 그렇지. 재산은 집안 대사야. 자식된 도리라고. 그깟 돈 좀 쓰는 게 아까워서 우리 윤씨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들어? 나는 거실에 있는 윤재혁을 쳐다봤다. 그는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하지만 그는 슬그머니 몸을 돌려 더 편한 자세로 눕더니 텔레비전 화면에 집중하는 척했다. 재혁 씨, 참다 못해 그를 불렀다. 그는 억지로 헤드셋을 벗으며 짜증 가득한 얼굴로 걸어왔다. 아, 또 왜 그래? 엄마가 하라는 대로 좀 해. 명절인데 엄마 화나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떨리는 손을 앞치마 뒤로 감췄다. 한우랑 와인 사려면 100만 원은 더 들어. 내 카드 한도 이제 간당간당해. 당신 월급 어머님한테 있잖아. 거기서 좀. 아씨, 윤재혁은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그건 전세 자금 모으는 건데 어떻게 건드려? 재산은 원래 며느리 소관이야. 그게 무슨 생활비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쪼잔하게 이런 걸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말을 마친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거실로 가서 깎아놓은 배를 한 조각 집어먹으며 동생과 낄낄거렸다. 그 순간 그의 차가운 등을 보며 모든 게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안 가득한 기름 냄새에 구역질이 났다. 결국 나는 신용카드를 긁었다. 그날 밤 나는 부엌에서 꼬박 3시간 동안 설거지를 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그동안 그들 가족은 내가 산 한우를 구워 먹고 내가 산 와인을 마시며 거실에서 화기애애하게 가족 사진을 찍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 집의 투명 인간이자 식모였다. 내 돈과 피땀으로 그들의 체면을 유지해주는 이런 일들이 그저 나를 질리게 만들었다면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내 결혼 생활에 남은 마지막 미련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 계기가 되었다. 수아가 3살 되던 해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다. 우리 동네 공립유치원은 로또 당첨보다 들어가기 힘들었고 선생님 한 명이 아이 20명을 봐야 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다. 수아를 고생시키기 싫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집 근처 사립유치원을 찾았다. 이중언어 교육도 하고 전문 보육교사도 따로 있는 곳이었다. 유일한 단점은 비싸다는 것. 한 달 원비가 120만 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유치원 팜플렛을 식탁에 올려두고 윤재혁과 상의했다. 120만 원. 윤재혁은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었다. 서은솔, 너 미쳤어. 고작 유치원인데 아무데나 보내면 되지? 공립은 거의 공짜인데 왜 생돈을 써? 공립은 대기 순번이 너무 길어. 시설도 너무 낡았고 나는 차근차근 설명하려 했다. 수아가 지금 언어 배우는 시기잖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돈 없어.
윤재혁은 딱 잘라 말하며 손을 휘저었다. 진짜 돈 없어. 너도 알잖아. 우리 돈 다 엄마가 전세 자금으로 모으고 있는 거, 이건 너무 과소비야? 난 반대야.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내 핑계 대지 마. 내가 허영심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 그가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쳤다. 남들 다 공립 보내는데 왜 유별나게 굴어? 우리 수아가 뭐 금태라도 둘렀어? 그날 우리는 대판 싸웠고 감정의 골만 깊어진 채 끝났다. 나는 그가 정말 돈이 아까워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아끼는 줄로만 알았다. 일주일 뒤, 그날 오후가 되기 전까지는 편두통이 심해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던 날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출근한 줄 알고 거실에서 시동생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운전면허 학원비 냈니? 80만 원이라고? 알았다. 엄마가 지금 바로 보내줄게. 나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숨을 죽였다. 그리고 뭐? 직장인 최고위 과정. 200만 원. 문제없지. 너한테 도움되는 거면 엄마가 다 대줄게. 형 월급 통장이 나한테 있잖니. 어차피 그 공 같은 년은 아무것도 몰라. 아유, 내 형 신경 쓸 거 없다. 걔는 내 말이라면 껌뻑 죽어. 너만 성공하면 돼. 엄마는 너만 믿는다. 쿵.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구나. 그놈의 전세 자금 펀드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구나. 윤재혁이 매달 갖다 바친 피 같은 월급 500만 원은 미래를 위한 벽돌이 된 게 아니라 백수 시동생의 운전면허 학원비가 되고 시어머니의 주식이나 명품 코트가 되었던 거다. 내 딸은 120만 원짜리 유치원비가 아까와 허영이니 낭비니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30 넘도록 캥거루족으로 사는 시동생은 형 돈 수백만 원을 제 돈처럼 쓰고 있었다. 나는 침대 위에 엎드려 이불 귀퉁이를 입에 물었다.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다. 차가운 눈물이 귓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나가서 따지지 않았다. 따져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그들은 1000가지 핑계를 대며 빠져나갈 것이다. 동생한테 빌려준 거다. 장남이 그 정도도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 계산적이냐? 그 순간 사랑 때문에 참고 살던 서은솔은 죽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명의는 시골에 계신 친정엄마 휴대폰 번호로 연동했다. 그달부터 나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이 삭감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 월급의 20%를 떼어 그 비밀 통장에 넣었다. 녹음기를 사서 가방에 넣고 다녔다. 휴대폰에는 자동 통화 녹음 앱을 깔았다. 윤재혁이 양손을 펴보이며 돈 없어 라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삿대질하며 돈 쓰는 귀신이 붙었냐고 욕할 때마다 그 모자가 전화로 내 돈을 어떻게 빼돌릴지 작당할 때마다 나는 웃으며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다. 점심시간을 쪼개 강남역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녔다. 차가운 인테리어, 위압감이 느껴지는 회의실에 앉아 변호사가 내 결혼 생활을 법률 용어로 난도질하는 걸 듣고 있자니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서은솔 씨, 말씀하신 대로라면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올리며 날카롭게 말했다. 혼인 후 일방이 부부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명백한 재산 은닉 및 유용입니다. 증거만 확실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요. 내가 중얼거렸다. 내 계좌 내역, 녹취록, 소비 패턴 분석 자료. 지난 7년 동안 겪은 모든 부당함을 데이터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나는 스파이가 되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윤재혁이 식탁에 던져둔 급여 명세서를 몰래 찍었다. 시어머니가 실수로 버린 시동생의 학원비 영수증을 쓰레기통에서 찾아내 투명 테이프로 이어 붙였다. 지난 7년간 내가 낸 관리비, 가스비, 마트 영수증, 심지어 수화 기저귀 값까지 모조리 출력해 연도별, 월별로 정리해 두꺼운 검은색 파일 3개에 채워 넣었다. 파일이 무거워질수록 이 집에 대한 내 미련은 가벼워졌다. 나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아하게 이혼 서류를 그들의 면상에 던져주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잔인했다. 폭탄은 예고도 없이 터졌다. 어젯밤이었다. 수아의 4번째 생일이 갓 지난 시점이었다. 새벽 2시, 옆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에 잠에서 깼다. 수아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숨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거칠었고 목구멍에서는 끙끙 앓는 소리가 났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될 것처럼 뜨거웠다. 체온계 숫자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39.8도. 재혁씨. 재혁씨. 일어나 봐. 나는 세상 모르고 자는 윤재혁을 미친 듯이 흔들었다. 수아, 열이 너무 심해. 빨리 택시 불러. 응급실 가야 해. 윤재혁은 잠에 취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아, 집에 해열제 있잖아. 그거 먹여. 새벽인데 무슨 거의 40도야. 해열제 먹였는데 다 토했어. 다급함에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의 이불을 확 걷어차 버렸다. 빨리 일어나. 옷 입어. 그제야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눈을 비볐다. 온몸에 짜증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어디로 가게? 동작구에 있는 그 병원. 빨리. 나는 수아에게 두꺼운 패딩을 입히며 재촉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윤재혁은 군뱅이처럼 느릿느릿 협탁을 더듬어 지갑을 열어보더니 동작을 멈췄다. 저기 은솔아. 그가 고개를 돌렸다. 침대 옆 스탠드 불빛 아래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그 표정이 보였다. 세상 억울하고 무고한 척하는 표정. 나 돈 없어. 수아에게 양말을 신기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뭐라고? 지갑에 5만 원밖에 없어. 어제 엄마가 용돈 주신 건데. 그가 텅 빈 지갑을 펼쳐 보였다. 응급실 접수하고 검사하고 주사 맞으려면 택도 없잖아. 지금 할증 붙어서 택시비도 비쌀 텐데. 당신 카드 있잖아. 이를 악물고 물었다. 비상용 신용카드 하나 가지고 있잖아. 아, 그가 머리를 극적였다. 지난주에 엄마 안마의자 사드리는데 긁었어. 엄마가 몸 쑤신다고 하셔서 카드는 엄마가 가지고 계셔.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소름이 돋았다. 딸이 고열로 죽어가는데 예비라는 작자가 돈을 엄마 안마의자 사는데 썼단다. 그럼 어머님한테 전화해. 내가 소리쳤다. 지금 당장 돈 보내달라고 해. 당신 딸 목숨값이야. 윤재혁은 기겁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너 미쳤어. 지금 새벽 2시야. 엄마 고혈압 있는 거 몰라? 자다가 놀라서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래? 너 우리 엄마 잡을 일 있어? 그럼 내 딸은? 내 딸은 열 때문에 뇌가 익어가는데 나는 악을 썼다. 아, 수아 건강하니까 좀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그는 내 눈을 피하며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어차피 돈 없다니까. 내가 알아서 해. 나 내일 아침에 중요한 회의에 있어서 절대 늦으면 안 돼. 잘 거야. 그러고는 정말로 누웠다. 심지어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렸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등을 돌리고 누운 남편의 등허리, 창문을 때려 부술듯 쏟아지는 빗소리, 품 안에서 끙끙대는 수아의 신음소리. 이상하게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머리끝까지 치솟았던 분노가 임계점을 넘자 차갑게 식어버려 절대영도가 되었다. 나는 덤덤하게 수아를 안아올리고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나갔다. 신발을 신었다. 윤재혁. 안방 문을 향해 나직이 불렀다. 안에서 웅얼거리는 대답이 들려왔다. 병원 갔다 알아서 와. 깨우지 말고. 나는 문을 열고 칠흑 같은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얼음장 같은 빗물이 몸을 적셨지만 춥지 않았다. 내 심장이 이미 얼어버렸으니까. 길가에서 40분 동안이나 택시를 잡았다. 빈 택시들이 흙탕물을 튀기며 지나갈 때마다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수아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나는 아이의 이마에 끊임없이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라붙어 해열 주사를 놓고 검사를 진행했다. 수납 창구 앞.
삑 잔액이 부족합니다.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나는 당황하며 다른 카드를 내밀었다. 삑 거래 불가 카드입니다. 아, 맞다. 그 카드는 지난주에 시어머니가 재혁 씨 승진 부적이라며 비싼 수정 장식품을 사는데 가져가셨지. 한도가 초과된 지 오래였다. 내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아, 좀 빨리빨리 합시다. 돈도 없으면서 응급실은 왜 와가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바늘처럼 등 뒤에 꽂혔다. 지갑을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절망 속에서 손끝에 차가운 플라스틱 카드가 닿았다. 지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친정엄마 번호로 만든 그 카드. 3년 동안 비밀스럽게 모아온 내 비상금 통장 체크카드. 그것은 내 퇴로이자 이혼을 위해 준비한 탄약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 카드를 건넸다. 이걸로 결제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든 순간 종이에 찍힌 딜금 1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기어이 눈물이 터져나왔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속에서 나와 내 딸의 목숨값은 윤재혁에게 있어 고작 자기 엄마 안마의자나 그 말도 안 되는 수정 장식품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아에게 링거를 마친 뒤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수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징.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윤재혁이 보낸 문자였다.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원비는 해결했는지 묻는 말이 아니었다. 내비게이션 음성처럼 건조한 문장이 화면에 떴다. 여보, 내일 들어올 때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만 사와 라떼 마시고 싶어. 나는 그 문장을 내려다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입에서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나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가방 가장 깊숙한 바닥에 처박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검은색 양장 노트를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나는 일기를 쓰는 대신 판사가 읽기 좋도록 또박또박 글씨를 눌러 썼다. 이혼 소송 증거 목록 제47호. 일시 10월 12일 새벽 3시. 사건, 자녀의 고열 응급 상황에서 진료비 지급 거절 및 처자식 유기. 마침표를 찍고 노트를 덮었다. 날이 밝는 대로 변호사를 만나러 갈 것이다. 이번에는 상담이 아니다. 개전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응급실의 창백한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 눈동자에서 망설임 따위는 깨끗이 증발하고 없었다. 윤재혁, 송정희. 당신들의 좋은 시절은 이제 끝났어. 서울의 비는 그쳤다. 하지만 날이 갠 것은 아니었다. 하늘은 마치 더러운 걸레를 짜놓은 것처럼 우중충했고 서초동 법원 근처의 고층 빌딩 수위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의 값비싼 가죽 소파에 앉아 다 식어빠진 아메리카노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김 변호사가 하얀 장갑을 끼고 내가 가져온 3권의 검은색 파일철을 마치 깨지기 쉬운 고려청자 다루듯 조심스럽게 넘겨보고 있었다. 방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다. 종이가 넘어가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째깍째깍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가 내 결혼 생활의 수명을 카운트다운하는 것만 같았다. 서은솔 씨. 김 변호사가 마침내 마지막 파일철을 덮었다. 시어머니 송정희가 내 남편의 월급을 빼돌려 시동생의 최고 경영자 과정 등록금을 대준 증거가 담긴 파일이었다. 그가 안경을 벗고 콧잔등을 문지르며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직업적인 냉철함과 인간적인 연민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증거들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특히 그 녹취록 말입니다. 그는 어젯밤 응급실 앞에서 내가 녹음한 돈은 엄마 안마의자 사들이는 데 썼다는 윤재혁의 육성을 지칭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자식의 목숨값을 가지고 부모에게 어리석은 효도를 하는 것만큼 판사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도 없죠. 김 변호사는 파일철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하며 손가락으로 표지를 톡톡 두드렸다.
이건 단순한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닙니다. 악의적인 유기입니다. 우리가 받아내야 할 건 단순히 떼인 돈만이 아닙니다. 위자료, 즉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확실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나는 그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내 7년이었다. 7년의 청춘, 7년의 인내, 7년의 피땀이 고작 저 몇 킬로그램짜리 종이 뭉치로 압축되어 있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잠겨서 거칠었지만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 사람,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해주세요. 아니, 삼킨 돈을 10원 한 장 남김없이 토해내게 만들 겁니다. 위임장에 도장을 찍고 사무실 건물을 나설 때 정오의 햇살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눈을 찔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 냄새 섞인 흙내음과 서울 특유의 매연 냄새가 폐부로 들어왔다. 바로 그때 가방 속 휴대폰이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다. 우웅, 우웅, 우웅. 진동 소리가 어찌나 급박하고 신경질적인지 가방 끈을 타고 내 갈비뼈까지 그 불쾌한 떨림이 전해졌다.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에는 한때 나를 설레게 했던 이름,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부재중 전화 47통. 변호사와 상담하는 고작 1시간 동안 그는 47번이나 전화를 걸어댄 것이다. 나는 액정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윤재혁의 꼴이 눈에 선했다. 회사 흡연실 구석에서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짐승처럼 서성거리고 있겠지? 입으로는 육두문자를 내뱉으면서 진동이 멈췄다. 2초 후 다시 울렸다. 나는 통화 버튼을 밀었다.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야, 서은솔. 너 어디 처박혀 있어? 수화기 너머로 윤재혁의 찢어지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으로는 병원 특유의 안내 방송과 웅성거리는 사람 소리가 섞여 들렸다.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지 알아? 너 미쳤어. 왜 전화를 안 받아? 나는 길가에서 깃털에 묻은 빗물을 털어내고 있는 비둘기 한 마리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바빴어. 바빠. 내가 바쁠 게 뭐가 있어? 지금 큰일 난 거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기와 공포가 섞여 있었다. 어젯밤 딸이 고열에 시달릴 때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그 감정이었다. 엄마 쓰러지셨어. 아까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인데 뇌혈관 문제라 당장 조영술하고 수술해야 한대. 아, 그렇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했다. 심지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어젯밤 내 딸이 40도 고열로 펄펄 끓을 때는 꾀병이라며 좀 버티면 된다더니 자기 엄마가 쓰러지니 하늘이 무너진 모양이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그래서라니. 돈 보내라고. 수술 보증금만 50만 원이고 입원비랑 뭐랑 해서 당장 200만 원은 있어야 한대. 나 지금 수중에 돈 없고 엄마 카드도 집에 있단 말이야. 빨리 내 카드 번호 불러주든가 병원 계좌로 쏴. 빨리. 의사가 재촉하잖아. 또 돈이다. 이 남자의 우주에서 나, 서은솔이라는 존재의 이유는 오직 하나였다.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토해내는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 윤재혁. 나는 그의 고함을 뚝 끊었다. 어제 수아 아플 때 당신이 그랬지? 가진 돈 5만 원이 전부라고. 그것도 엄마가 준 용돈이라고. 아, 시발. 지금 옛날 이야기 할 때야? 사람 목숨이 달렸잖아. 우리 엄마라고. 너 살이 분별 안 돼. 그가 악을 쓰며 발악했다. 내가 빈다. 빌어. 월급 나오면 갚을게. 2배로 갚을 테니까 빨리 돈 보내. 갚아. 무슨 돈으로? 이미 엄마가 뼛속까지 빨아먹어서 껍데기만 남은 그 월급 통장으로? 아니면 지금 병원 구석에서 돈 내라는 소리 들을까 봐 벌벌 떨고 있을 그 무능한 동생 놈 돈으로?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다. 윤재혁, 잘 들어. 내 입에서 나조차 낯설 만큼 차갑고 예리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수술용 메스 같았다.
내 엄마 아픈 건 내 사정이야. 돈 없는 건 내 무능력이고. 효도가 하고 싶으면 신장이라도 떼서 팔든가, 사채를 쓰든가, 의사 바짓가랑이 잡고 빌든가 해. 그건 나, 서은솔이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수화기 너머로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3초쯤 지났을까? 그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너 돌았어. 우리 엄마야. 내 시어머니라고. 오늘부터 아니야. 나는 변호사 사무실 통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고 허리를 꼿꼿하게 편 여자가 거기 있었다. 내 알바 아니라고. 그 네 마디를 끝으로 나는 그가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 곧바로 설정 메뉴로 들어가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다. 이어서 시어머니, 시동생, 그리고 평소에는 남 흉이나 보다가 이럴 때만 점잖은 척 설교하려 들 고모들과 이모들의 번호까지 모조리 차단했다. 세상이 깨끗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던져넣고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다. 마포구로 가주세요. 이삿짐 센터에서 기다리거든요. 그 지옥 같던 집이라는 공간에 도착했을 때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이미 와 있었다. 나는 짐을 많이 챙기지 않았다. 큰맘 먹고 샀던 양문형 냉장고는 너무 무거우니 두고 가기로 했다. 어차피 안에는 시어머니가 억지로 쑤셔박아 놓은 몇 년 묵었는지 알 수도 없는 묵은지와 정체불명의 반찬통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윤재혁이 게임할 때마다 늘어져 있던 그 가죽 소파도 버렸다. 그의 땀과 비듬이 묻어있을 걸 생각하니 소름 끼치게 싫었다. 나는 오직 나와 수아의 물건만 챙겼다. 수아의 그림책, 장난감, 옷가지들. 그리고 내 책과 노트북, 내 월급으로 하나씩 장만했던 진짜 내 취향의 소품들만 박스에 담았다. 마지막 박스에 테이프를 바르며 찌익 소리가 났을 때 짐이 빠진 아파트는 횡하니 넓어 보였다. 결혼사진이 걸려있던 거실 벽지에는 네모난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나는 금색 액자에 끼워진 그 거대한 결혼사진을 떼어내 바닥에 엎어놓았다. 식탁 앞으로 걸어갔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깨끗하게 치워진 공간이었다.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정중앙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 든 건 구구절절한 이별 편지도 피를 토하는 심정의 호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청구서였다.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A4 용지 12페이지 분량의 정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역서였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2021년 9월 윤재혁 급여 송정희 계좌 이체 500만 원 후비고 전세 자금 명목 실사용 차남 윤지훈 운전면허 학원비 및 유흥비 2022년 1월 서은솔 제사 비용 부담 120만 원 비고 대납 2023년 5월 서은솔 윤재혁 치과 치료비 결제 80만 원 모든 항목 옆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와 영수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서류 봉투 옆에 도어록 보조키와 이미 흠집이 나서 광택을 잃은 백금 결혼 반지를 내려놓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숨막히던 감옥을 둘러보았다. 현관 센서 등은 또 고장이 났는지 껌뻑거리고 있었다. 부엌 개수대에는 윤재혁이 어젯밤 끓여 먹은 라면 냄비와 그릇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말라붙은 국물 자국에서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다. 예전 같으면 한숨을 쉬며 고무장갑을 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곰팡이가 피든 구더기가 끓든 송정희 여사가 살아서 돌아오면 직접 닦으시라고 해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말이지. 나는 문을 닫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띠. 새로운 비밀번호는 내가 다시 태어난 날 오늘 날짜였다. 그 뒤로 이어진 날들은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나는 수아를 데리고 보안이 철저한 레지던스로 거처를 옮겼다. 좁긴 해도 24시간 경비원이 상주했고 불쑥 찾아와 배를 누르는 시어머니도 밤새 게임기 두드리는 남편도 없었다. 윤재혁은 나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았다. 내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그는 온갖 사회적 관계망을 동원해 나를 압박해왔다. 주말 오후
수아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서 햇볕을 쬐고 있을 때였다. 수아는 킥보드를 타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아유, 은솔 성도님 아니세요? 나예요. 시어머니 교회 박집사. 수학이 넘어 여자의 목소리는 사카린을 들이부은 듯 끈적하고 가식적이었다. 이야기 들었어요. 집을 나갔다면서. 아이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시어머니 지금 병원에 누워서 며느리 이름만 부르고 있는데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얼른 들어와요. 남들 보기에 얼마나 덕이 안 돼. 응? 나는 멀리서 나비를 쫓아 뛰어가는 수아를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박 집사님이 내가 그녀의 설교를 잘랐다. 송정희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건 병원비 낼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말문이 막혀 컥 소리를 냈다. 아니, 젊은 사람이 말을 왜 그렇게 남의 가정사에 관심이 많으시면 집사님이 병원비 좀 내주시지 그러세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가 남편 월급 빼돌려서 시동생 차 사준 내역이랑 증거들 싹 정리해서 교회 단톡방에 올릴까요? 다 같이 보고 누가 덕이 안 되는지 판단해 보시죠. 아니, 이 여자가 진짜 독하네. 이게 독한 거예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송정희 씨한테 전해주세요. 제 변호사가 곧 재산가압류 신청 들어갈 거니까 끔찍이 아끼는 둘째 아들이 돈 다 까먹지 않았길 기도나 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그 병원 침대에서도 쫓겨날 테니까.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다. 떠들 테면 떠들라고 해. 이 체면치레 좋아하는 사회에서 쪽팔린 건 피해자가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니까. 3개월 후 서울 가정법원. 드디어 윤재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살이 10kg은 빠진 것 같았다. 눈은 퀭하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내가 다려주던 말끔한 슈트는 어디 가고 쭈글쭈글한 양복이 허수아비 옷처럼 걸쳐져 있었다. 그 옆에는 휠체어를 탄 송정희와 휴대폰 게임만 하고 있는 시동생 윤지훈이 앉아 있었다. 조정실 공기는 무거웠다. 윤재혁은 나를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눈을 번쩍 떴다. 그가 내게 달려오려 했지만 내 변호사가 팔을 뻗어 제지했다. 은솔아. 은솔아, 그가 책상 너머로 애타게 불렀다. 내가 잘못했어. 진짜야. 엄마도 반성하고 계셔. 소송 취하하자. 응.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잘해보자. 수아한테는 아빠가 필요하잖아.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새로 산 흰색 정했다. 윤재혁 씨, 김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감정 자제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재산 분할 협의를 하러 온 겁니다. 무슨 재산 분할이야? 송정희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날 기세로 소리를 질렀다. 중풍 환자라더니 목청 하나는 끝내줬다. 저녀는 돈 한 푼 안 벌어왔어. 집안 돈은 다 우리 재혁이가 번 거야. 어디서 날강도처럼 돈을 달래? 8천만 원. 미쳤어. 김 변호사는 표정 변화 없이 리모컨을 눌러 빔 프로젝터를 켰다. 하얀 스크린 위로 거대한 엑셀표와 수십 장의 계좌 이체 내역이 떴다. 송정희 씨, 김 변호사가 레이저 포인터로 붉은색 원을 가리켰다. 금융거래 정보 조회 결과 지난 3년간 윤재혁 씨의 급여 통장에서 차남 윤지훈 씨에게 이체된 고액 거래만 62건입니다. 총액이 1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조정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조정위원들조차 미간을 찌푸렸다. 게다가 김 변호사가 다음 화면을 띄웠다. 윤지훈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외제차 자랑 사진이었다. 날짜는 고액 이체가 있던 바로 다음 날이었다. 이건 차남이 구입한 수입 중고차입니다. 이게 부부 공동 생활비입니까? 송정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녀는 뻐끔거리는 붕어처럼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그건 빌려준 거야. 형제간에 돈 좀 빌려줄 수 있지? 차용증도 없고 상환계획도 없군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추올렸다. 이건 명백한 증여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마땅히 서은솔 씨와 윤재혁 씨가 미래를 위해 모았어야 할 부부 공동 재산이고요.
나는 윤재혁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책상만 노려보고 있었다. 귀까지 빨개져 있었다. 차마 나를 볼 면목도 스크린을 볼 용기도 없는 것이다. 순간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 효도한답시고 살았지만 결국 엄마의 편애와 동생의 욕심을 채워주는 땔감으로 쓰이고 버려진 인생. 판사님,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하게 울렸다. 지난 7년, 가게 지출의 90%는 제가 감당했습니다. 여기 그 모든 영수증과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제 남편은 가장으로서 부양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공모해 우리 가정의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저는 이혼과 양육권은 물론이고 저와 제 딸의 목인 돈을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내겠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맞은편의 초라한 세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건 내 피땀이지. 당신들 윤씨 집안 수혈하라고 있는 돈이 아니니까요. 판결은 싱겁게 끝났다. 증거가 너무나 완벽해서 상대방 변호사는 변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혼 확정. 친권 및 양육권은 나에게 지정되었다. 윤재혁은 매달 월급의 30%를 양육비로 지급해야 하며 법원은 시동생에게 넘어간 돈을 악의적인 재산 은닉으로 판단하여 윤재혁이 6개월 이내에 나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정문을 나설 때 하늘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파랬다. 등 뒤에서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시동생 윤지훈이 휠체어에 앉은 송정희에게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다. 아,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내가 법원 오지 말자고 했지? 이제 어쩔 거야? 8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서 그 미친 여자한테 주냐고. 엄마가 알아서 해. 난 돈 없어. 이 천하의 불효자식 놈아. 그 돈 내가 다 써놓고 나보고 어쩌라고. 송정희가 콧물 눈물을 쏟으며 아들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다. 윤재혁은 그 옆에 넋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인파 너머로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고통, 그리고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가 입을 달싹이며 내 이름을 부르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향해 걸어갔다. 바람이 불어와 트렌치코트 자락을 날렸다.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해 겨울, 서울은 유난히 추웠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윤재혁의 겨울은 날씨보다 더 혹독했다고 한다. 판결문에 적힌 8천만 원을 마련하고 매달 양육비까지 떼이다 보니 그의 월급 통장은 법원의 압류당해 텅텅 비었다. 돈줄이 끊긴 송정희는 더 이상 작은 아들을 통제할 힘을 잃었다. 윤지훈은 형과 엄마에게서 더 이상 뜯어낼 게 없다는 걸 알자마자 집에 남아있던 현금을 몽땅 털어 야반도주했다. 충격을 받은 송정희는 다시 쓰러졌고 이번에는 정말로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한때 대기업 명함을 내밀며 엘리트인 척하던 윤재혁은 월세 낼 문도 없는 1.5평짜리 방 야은 합한 벽 너머로는 옆방 남자가 라면 먹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곳, 오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쉰 김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는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상상해 본다. 모두가 잠든 밤, 그 좁아터진 침대에 누워 옆방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가 살던 그 작지만 따뜻했던 집, 저녁이면 된장찌개 냄새가 나던 그 부엌을 떠올릴까? 자기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던 수아를 그리워할까? 하지만 그건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봄이 오자 나와 수아는 마포구 합정동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전세였지만 윤재혁의 돈은 10원도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악착같이 모은 내 비상금과 그에게서 받아낸 위자료를 합쳐 마련한 온전한 내 집이었다. 거실 한 면이 통유리라 햇살이 아낌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일요일 아침, 나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시고 있었다. 수아는 거실 카페트 위에 엎드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햇살이 내려앉아 금가루처럼 반짝였다. 엄마, 이거 봐. 수아가 크레파스를 든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나랑 엄마야? 우리 공원에 소풍 간 거.
그림 속의 두 사람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활짝 웃고 있었다. 아빠는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심장이 툭 하고 바닥을 치는 것 같았지만 나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맞췄다. 아빠는 아빠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 하지만 수아야, 행복은 꼭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야. 엄마랑 수아가 매일 웃을 수 있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아플 때 돈 걱정 안 하고 병원 갈 수 있으면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 수아는 알듯 말듯 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해맑게 웃었다. 응. 난 엄마랑 있으면 좋아. 징.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 알림 문자였다. KB국민은행 3월 15일 입금 150만 원. 저교, 양육비, 준재혁. 이번 달 양육비가 들어왔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콩나물값 몇백 원을 아끼려고 시장에서 신랑이 하던 서운솔이 아니다. 남편의 기분을 살피며 숨죽여 살던 서운솔은 죽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한강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보였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지난날의 상처, 억울함, 절망 같은 것들이 그 늦가을의 차가운 빗물처럼 내 안에서 완전히 말라버린 것 같았다. 폐허가 된 자리에도 빛만 있다면 결국 꽃은 핀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눈부신 빛 한가운데 서 있다. 완.